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책은 소재가 특이하더라고요. 네. 운동화 관련한 책이네요. 네, 제목이 스니커즈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을까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박상우 씨인데요. 블로그나 브런치 등에서 호프맨 작가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운동화를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에서 비즈니스 운영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운동화, 영어로는 이제 저희가 스니커즈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스니커즈라고 계속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스니커즈라고 제가 전부 통칭을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신발의 역사책 같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스니커즈를 중심으로 풀어낸 신발의 역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칩워라는 책 예. 얘기했잖아요. 저 덕분에 마주 읽었습니다. 이 책 조금 어렵고 예. 워낙 두꺼운 책이라 예.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매일 편하게 신고 있는 이 스니커즈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 주변에 재밌는 얘기들이 많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에 친숙한 것들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 흥미진진한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이 운동화 역사까지 내가 공부해야 됩니까? 지금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요 하면서요. 그렇죠. 다만 이제 모든 물건 그리고 사건들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기도 하고 예. 실제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스니커즈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저자는 좀 거창한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책 예. 앞부분에 인류의 역사에서 왕권 사회를 무너뜨리고 시민 중심의 민중 사회로 전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가 이 스니커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류의 해방과 자유를 향한 대항해의 도구였다라는 표현까지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거창하고 조금 과도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신발은 신분을 구분하는 하나의 도구였던 건 분명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 여러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귀족들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노예들은 맨발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시대가 흐르면서 민중들도 신발을 신긴 했지만 귀족들의 화려하고 편안한 신발이 아닌 투박하면서도 불편한 신발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신발은 어떻게 보면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 스니커즈가 등장하면서 편한 신발의 대중화는 계급사회의 붕괴와도 같은 평등한 세상의 상징이 됐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또 신발에 그런 의미도 있네요. 네. 하지만 그냥 신발, 뭔가 편하고 신기 편한 신발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은 그냥 기술 발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모든 문명의 이기는 시장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중의 힘이 커지고 화려함보다는 편리한 기능이 강조되는 세상이 오니 그런 수요에 맞는 제품이 개발된 게 스니커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니커즈가 등장하게 되는 기술적인 가장 큰 두 가지가 이제 개발되면서 탄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니커즈 이전의 신발들은 대부분 밑창에 나무나 금속을 사용했어요. 예. 물론 이제 가피라고 이 책에서는 이제 신발 전문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신발을 덮고 있는 소재, 네. 이걸 이제 가피라고 하는데, 이 신발의 가피는 가죽을 사용하거나 이제 나중에 면직을 사용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고무의 발견,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고무가 신발의 밑창에 들어가면서 이제 스니커즈를 탄생시키는 첫 번째 기술이 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재화 성형 기계의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수작업 위주였던 주요 신발 제조 기업들이 영국에서 개발된 증기를 활용한 동력을 활용해서 기계의 힘으로 이 재화 과정을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 기계의 발달이 스니커즈의 대중화를 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일들이 전부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피, 그러니까 신발을 덮고 있는 소재의 면직물의 발달도 지금의 스니커즈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의 신발이 운동화, 특히 운동화가 나오는 데는 많은 기술이 덧붙여져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스니커즈? 네. 이거는 언제 나온 겁니까? 19세기 중반 영국으로 봐야 됩니다. 영국의 리버풀에 있던 고무 회사가 생산한 신발을 스니커즈의 출발로 보는데요. 네.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이 그때 처음 나온 거죠.
근데 앞서 이제 스니커즈는 대중을 위한 신발이었다, 민중의 신발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사실 이 영국에서 나온 처음 스니커즈는 부유층을 위한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소재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구하기도 힘들고 만들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고무창을 댄 신발은 부유층을 위한 신발이었다고 보이고요. 부유층은 처음에 이 신발을 왜 샀을까요? 더군다나 영국은 예. 테니스를 칠 때 조금 편한 신발이 필요했었고 예. 또 테니스 코트를 망가뜨리지 않는 소재가 필요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고무를 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딱 적합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무 밑창을 댄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이라는 아주 특별한 카테고리가 그때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예. 사실 스니커즈라는 어원도 스니크라는 영단어에서 나오거든요. 이 스니크가 살금살금 가다라는 어원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무창을 대놓으니까 이전에 나무로 만든 밑창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었을 때 뭐 또각또각 이런 소리 났을 거잖아요. 네. 그런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 신발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혁신적인 신발을 1896년 1회 근대 올림픽이었던 아테네 올림픽에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신고 나왔고 이게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기록해요. 네, 알려진 것은 올림픽 때문에 알려졌는데 그럼 네. 대중들이 처음 스니커즈를 신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19세기 말입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재화성형 기기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요. 영국에서 들여온 기술로 미국의 재화 산업도 산업화되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의 대표적인 이 신발 산업의 지역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외곽 린이라는 지역이에요. 미국 신발 산업의 심장 같은 곳인데 1960년대 대규모 기계화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1860년도에 네. 기계화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해서요. 1880년에는 170개 이상의 신발 공장이 가동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었는데요. 예. 신발 공장의 기계화는 재봉틀이 신발 제조용으로 개조가 되고 예.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얀 마첼리거가 재화 성형 기계를 발명해내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이 재화 성형 기계는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라스트 공정을 기계화한 건데요. 네. 저도 이제 이 라스트 공정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신발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고 재봉을 마친 가피, 그러니까 신발 겉표면하고 예. 신발의 밑창 이거를 이렇게 붙이는 과정을 라스트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그전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중심도 맞추고 이렇게 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 이거를 기계로 한꺼번에 붙이는 과정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바로 현대적 스니커즈의 태동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기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미국의 US 고무회사가 30종의 스니커즈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30종의 스니커즈를 그냥 팔지 않고 이 제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하는 작업을 좀 해보자. 그래서 브랜드를 붙여요. 이 브랜드가 캐즈라는 스니커즈인데요. 네. 이 캐즈는 아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네. 요즘도 스니커즈 시장에서 꽤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다른 브랜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컨버스입니다. 그 유명한 컨버스. 네. 옛날에 그 농구화 시장을 이끌었던 네, 이 그렇죠. 컨버스라는 스니커즈. 이게 바로 미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 스니커즈 1세대를 연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컨버스를 비롯해서 캐즈 이 두 회사의 역사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초기부터 이렇게 스니커즈의 어떻게 보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회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신는 운동화들과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클래시컬한 운동화 정도로 보면 그 예. 디자인이 1세대의 이제 스니커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 고무창이 있고 위에는 면직류의 가피가 둘러싸인 스니커즈가 바로 1세대 스니커즈고요. 반스라는 브랜드가 1세대 후발주자로 등장을 하고 네. 우리가 이제 2세대라고 칭하는 스니커즈 브랜드들은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곳들입니다. 예. 사실 나이키는 아디다스보다 약간 후발주자에 속하는데요. 1960년대 아디다스와 푸마가 선두에 있었고 70년대에 나이키가 스니커즈 문화 중심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들을 제치고 나이키가 이제 앞서는 상황이 이루어지고요. 네. 결국 전 세계 스니커즈 시장은 그 이후에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두 회사의 경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걸 3세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대량 생산하고 대중화로 표현되던 스니커즈가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럭셔리 브랜드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귀족들이 마치 신발을 가지고 계급을 구분했던 것처럼 이제는 대중화됐던 이 스니커즈가 럭셔리 브랜드하고 결합을 하면서 또 럭셔리 스니커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또 기술이 개발되면서 아웃도어용 신발들로 변행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3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들이 전 세계 셀럽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럭셔리 스니커즈들을 내놓고 있고 고어텍스 등의 개발과 극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아웃도어 스니커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게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스니커즈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긴 줄기, 굵은 줄기로 쭉 훑어본 느낌이 이제 확 듭니다. 네. 이제 저도 어디 가서 운동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1세대가 뭔 줄 알아?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썰 좀 풀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잔가지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시죠. 재밌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스니커즈를 아까 탄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무 시장 얘기가 좀 흥미로웠어요. 예. 천연 고무는 브라질이 사실은 꽉 잡고 있었거든요. 이유는 천연 고무를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이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에서만 자랐기 때문이래요. 네. 헤베아 브라실리엔시스라는 품종인데 네. 1735년 남아메리카를 탐험했던 프랑스 지리탐험대 일원이었던 라 콩다민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되죠. 예. 여기서 이상한 걸 쓰더라. 그래서 이걸 유럽으로 가져오면서 사용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고무의 무한 가능성 때문에 수요가 폭발했고 브라질은 이 나무의 종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를 사활을 걸고 막았습니다. 예. 근데 1879년에 영국의 모험가이자 고무 전문가 지망생이었던 헨리 위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국으로 종자 7만 개가 밀반입돼요. 영국판 문익점이네요. 그렇죠. 종자 실험을 거쳐서 이 7만 개 중에 2,800개의 고무 묘목이 길러지고요. 이게 런던의 왕립식물원에서 이제 길러집니다. 예. 이걸 영국이 1877년도에 22개의 묘목을 싱가포르 식물원으로 옮겨 심고 그때부터 동남아에서 고무나무의 생장이 시작되는 거죠. 아, 그랬군요. 이게 결국에는 브라질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영국이 이제 동남아시아에 식민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말레이시아의 첫 번째 고무 농장을 짓고 아까 1877년에 22개의 묘목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한 6년에서 8년 정도 생장을 해야 고무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6년에서 8년을 기다리다가 실론섬, 말레이반도, 보르네오 등의 대형 고무 농장을 만들고 예. 이때서부터 브라질의 4분의 1 가격으로 이 고무를 생산하기 시작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고무 시장의 점유율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요. 브라질은 몰락을 했고요. 예. 고무 시장 점유율 1위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황인 거죠. 종자 하나 유출돼서 브라질의 국부가 완전히 날아갔네요. 그런 거죠. 예.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 기술 유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중요한 기술 하나가 나가는 게 그 나라의 국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나이키의 성장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키는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앞서 이제 18세기에 태동된 신발 산업이 19세기, 20세기까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산업혁명과 고무부터 재화성형 기계들이 이들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또 당시 대중화되고 가격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신발들을 살 수 있는 경제력과 수요가 바탕이 이 나라들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2세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다른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키가 세웠던 이 전략이 굉장히 좀 다른데요. 네. 디자인과 제조를 완전히 분리하는 전략을 썼어요. 그 전까지는 신발도 다 미국 아까 린이라는 지역에서 만들고 뭐 영국도 아까 뭐 고무 회사에서 만들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나이키는 디자인은 미국의 본사에서 하고 생산은 아시아로 과감하게 넘깁니다. 네. 그 첫 출발이 일본이었어요. 예.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함께 이 생산 공장 역할을 꽤 했었고요. 네. 앞서 얘기한 1세대 브랜드 캐즈나 컨버스 등 모든 미국의 린 지역에서 생산했는데 나이키는 이 글로벌 소싱 방식을 고수합니다. 예.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이 나이키의 글로벌 소싱이 전 세계 표준이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일본 중심의 생산 공장은 그 이후에 중국으로 넘어가고요. 예. 지금은 동남아, 특히 베트남이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사실 다른 제조업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긴 한데 이 책에서는 저자는 다만 대만의 사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만의 사례라면 어떤 겁니까?
대만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나이키 하청 공장들이 상당히 많았고 예. 지금도 꽤 많다고 해요. 네. 다만 대만은 20여 년 동안 나이키는 물론 글로벌 스니커즈 브랜드들의 스니커즈 제조 생산을 하면서 이들의 지분을 사들여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의 하청 공장들은 나이키의 지분을 꽤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신발 산업들이 사실상 거의 무너진 것과 달리 예. 대만은 여전히 나이키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발 공장들이 꽤 성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대만 업체들의 전략적 선택을 이 저자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예. 또 이 책에는 나이키 하면 떠오르는 에어, 그러니까 예. 스니커즈 뒷굽에 있는 공기주머니, 이거 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걸 개발한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였다는 내용도 여기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이키가 이제 우주 비행체들의 착륙 과정에서 적용됐던 에어백 기술을 스니커즈에 적용하려고 했었고 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곳에 의뢰를 했는데 그걸 우리나라 기업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 회사 이름은 여기서 거론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상장 회사 중에 동성화학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회사가 여전히 나이키의 이 에어 쿠션을 전량 거의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회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나이키를 제일 처음 접했던 게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에어 조단, 네. 마이클 조단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저희 세대가 거의 조던의 세대라고 그렇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경비 지원을 좀 받고 2주간 미국의 토론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6개월 이게 비자에 찍어주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야 한국으로 돌아가기는 좀 그렇고 여기 남아서 언어도 좀 공부하고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하고 신발 가게에서 일을 좀 했었거든요. 야, 그게 잘 선택하셨네요. 그게 스니커즈 가게였어요. 아, 예.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게 이 미국인들의 조던 시리즈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과 인기. 예. 그러니까 한정판으로 나오는 조던 시리즈를 사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막 접근해서 웃돈 주겠다. 나에게 팔아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물론 선착순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유리장식장 안에다 이 조던 시리즈 넣어놓고 오는 사람들한테 한두 족 팔고 말았거든요. 예. 근데 당시 아디다스를 원했던 이 조던을 설득해서 광고 모델로 삼고 제품을 협찬했던 나이키의 숨은 얘기도 이 책에 소개가 좀 됩니다. 아. 당시 조던 시리즈 1이 디자인이 굉장히 강렬한 붉은색이 좀 섞여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미국 NBA 규정상 농구화는 모두 흰색만 착용해라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네, 네.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당연히 조던이 신고 나온 신발은 규정 위반이었고요. 이 신발을 신고 나온 경기마다 $5,000의 벌금을 물어야 했답니다. 예. 근데 워낙 조던이 이슈를 끌던 인물이었고 나이키는 기꺼이 이 벌금을 매번 내줬고요. 예. 흰색 운동화만 고집했던 어떻게 보면 백인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이때 더 커지면서 나이키는 더 유명세를 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네. 가지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나이키의 에어조던 시리즈는 2022년 기준으로 $50억 이상을 벌어들인 나이키 최고의 스니커즈 시리즈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야, 조던이 아디다스를 원했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원래 농구장에서는 흰색 운동화만 신어야 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약간 테니스도 지금도 테니스는 흰색 옷만 입어라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화가 농구 시장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군요. 나이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컨버스라는 운동화가 농구를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바꾼 혁명적인 뭐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나이키사 배웠으니까 우리 형평성에 맞게끔 네. 아디다스도 얘기 좀 해주세요. 선거철이니까요. 양쪽을 저희가 다 다뤄야겠죠. 독일 브랜드 정도로만 사실 저도 이 아디다스는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역사를 조금 알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디다스는 독일의 다슬러 형제가 창업한 회사라는 것. 예. 이 아디다스의 상징인 삼선은 이들이 견고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꼼꼼히 꿰맨 부분이 줄무늬처럼 보이는 것에서 유래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 가장 좋은 신발을 만들겠다는 꿈은 역사상 최초의 육상 흑인 스타였던 제시 오원스에게 이 아디다스 자신의 신발을 제공하면서 아디다스가 유명세를 타게 된 거고요. 네. 밑창에 클릿, 그러니까 금속 동기를 처음 장착한 신발이 아디다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예, 개념이 예.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이 제시 오원스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4관왕에 오르게 되면서 굉장한 아디다스의 명성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슬러 형제는 2차 세계대전 때 군수품을 공급하면서 독일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형제 간의 갈등이 좀 커지는데요. 루돌프 다슬러는 나치당에 대한 연민이 좀 남아 있었고요.
아돌프 다슬러는 정치와는 완전히 선을 긋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두 형제가 결국 갈라져서 각자 신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루돌프 다슬러는 푸마라는 이름으로 사업체를 열고요. 예. 아돌프 다슬러는 자신의 별명이 아디와 예. 자신의 성의 첫 세 글자를 따서 다스를 붙인 아디다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푸마와 아디다스는 형제 회사네요. 형제 회사였다는 거죠. 이야.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저는 뭐 푸마는 또 어느 나라 브랜드인가 하면서 그러면 내친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 때문에 유명해진 신발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네. 뉴 발란스라고. 이건 또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닭발에서 시작했습니다. 닭발이요? 네. 1900년대 영국인 발명가 윌리엄 나일리가 마당에서 돌아다니는 닭이 세 발각으로 완벽한 균형을 잡는 걸 보고 야 이걸 사람의 발에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신발에 까는 안창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네. 사람의 발의 가장 중요한 세 군데 중심을 통해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안창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그래서 뉴 발란스라고 회사를 지었고요. 그래서 다만 안창 만드는 회사를 만든 거지 예. 신발을 만드는 회사를 만든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안창을 깔아본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다. 제발 신발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쇄도를 했고 결국 61년도에 스니커즈 그 뉴발란스라는 신발을 런칭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앞서 우리가 서두에서 우리 네. 주변에서 익숙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책으로 배울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오늘이 딱 그 표현에 적합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하나만 더 소개시켜 주시죠. 하일이 원래 남성의 신발이었다는 거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네, 하일이 중세시대 왕들이 자신의 특별함을 알리기 위해서 신었던 신발이었다고 하고요. 뒷굽이 높고 일부러 빨간색을 칠하기도 했는데 눈에 띄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 빨간색은 왕족만 칠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뭐 도로 포장 기술이 없었던 그 시대에 높은 굽을 신었다는 거는 진창을 뭔가 그러네요. 신발을 더럽히지 않고 걸을 수 있다라는 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1860년대 이전엔 신발의 좌우 구분이 없었다. 그래요? 또 굳이 구분할 이유를 못 느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발이 신체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생산 공정을 늘리기 어려운 수제화 장인들의 한계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갑자기 자부심이 생기네요. 우리 집시는 좌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발에 숨겨진 너무나도 친숙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